이제는 이제 심리가 패닉 바잉, 간물주, 경제적 자유화, 부동산은 안 망해 이런 것들이 이제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눈을 이렇게 비비고 안대를 벗고 실제로 부동산에 되는 호재, 모멘텀, 거래량 이런 전통적인 데이터의 시대로 왔다고 좀 보여집니다. 전 국민이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서기열의 집터뷰. 오늘은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인 대우건설 조영광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집값이 거의 한 21% 정도 올랐습니다. 가히 역대급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빅데이터는 작년 부동산 시장에서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지요? 일단은 2020년은 전통적인 어떤 시장 지표로 데이터로는 설명되지 않는 한 해였는데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한번 뒤져봐 봤는데 일단은 2020년은 전국의 남녀노소 모두가 주택뿐 아니라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수했었는데요. 특히 서울에 있는 집합 건물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부터 상가, 오피스텔까지 생애 처음으로 서울의 집합 건물을 산 매매 거래량의 증가폭을 따져보면은 30대가 2019년 대비 2020년 60% 증가했어요. 30대가 60%나 증가했다고요? 예, 30대가 증가한 거는 이제 작년에 뭐 연끌 해가지고 생애 첫 주택을 서울에 마련한 30대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40대도 48%가 증가를 했고요. 50대도 37%, 그리고 60대 이상도 45%나 꽤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연령대에서 다 같이 많이 오른 거네요. 그것도 꽤 비싸진 서울 부동산에 가감없이 많이 사셨다, 투자를 하셨다. 거의 U자형으로 이렇게 2020년에 매매 거래량이 폭등을 했는데요. 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도 이렇게 서울 부동산을 이끈 것은 저는 심리라고 보고요. 심리다. 네. 근데 이 심리를 사실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심리도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지금 주 전공을 해오셨던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동안에 지금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한번 분석을 해보셨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리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하다가 이 검색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솔루션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색량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의 실시간으로 변하는 심리가 담겨져 있는데 찐 마음이라고 하죠. 찐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화장실에서나 혼자 있을 때 핸드폰 검색창에다가 치는 게 진짜 찐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의 심리를 보면은 부동산 불패라는 내러티브를 이끌었던 키워드들이 있어요. 유명한 게 이제 뭐냐면 패닉 바잉 같은 것도 있고 간물주, 그리고 경제적 자유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검색량이 2019년 상반기까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하반기 이후에 폭등합니다. 최근 2년 동안 패닉 바잉이라는 검색량은 한 11만 건이 검색이 됐고요. 11만 건. 네. 그리고 경제적 자유, 간물주, 그래서 한 8만 건이 검색을 되면서 가히 이런 내러티브들, 이런 심리들,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심리가 2020년 폭발적으로 시장 강세를 이끌었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이런 검색어들을 분석해 봤을 때 결국에 지난해 그 부동산 시장의 폭등은 결국에는 심리가 이끌었다. 그렇죠. 잠잠하던 검색량이 뭐 2020년에 워낙 폭등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보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들어서도 사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심리는 좀 어떤 분위기인지요? 소극적 심리인데 또 검색량으로 살펴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불안 심리, 집값이 뭐 어떻게 될까? 연초에 가장 하는 게 바로 이제 집값 전망이라는 검색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깜짝 놀란 게 올해 2월에 집값 전망을 검색하신 분들이 평년 대비 10배가 증가했어요. 10배요? 네, 그래서 거의 폭증했다고. 그래서 이게 뭐지? 보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연말에 이제 궁금해하고, 왜냐면 본능적으로 내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너무 싫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집값 전망이라는 검색어가 증가했다라는 거. 트렌드를 보면은 확실히 심리가 이끌었던 2020년의 어떤 대세 상승장은 이제 막을 내렸다. 워낙 집값 전망 검색량이 높아지니. 그러면은 심리가 이끌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끝났으면 이제는 앞으로 주도하는 거는 펀더멘털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는 이제 심리가 패닉 바잉, 간물주, 경제적 자유화, 부동산은 안 망해 이런 것들이 이제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눈을 이렇게 비비고 안대를 벗고 실제로 부동산에 되는 호재, 모멘텀, 거래량 이런 전통적인 데이터의 시대로 왔다고 좀 보여집니다. 가격과 거래량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신 결과 서울 자치구별로 시장이 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이런 가격과 거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초보자나 부동산 입문자도 쉽게 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이미 KB통계나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고 있고요. 거래는 국토부에서 제공하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확실히 실제로 스스로도 하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가격이랑 거래가 모두 증가한다. 그럼 뭐 이런 건 좋은 거죠. 상승이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 거 따라. 근데 가격이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감소해요.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는 너무 비싸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가격이 비싸졌는데 거래가 안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과열 국면이 아닌가라고 한번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격이랑 거래량이 모두 하락한 국면에 있는 지역들인데요. 이거는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이제 계속 조금 시원찮은데 거래가 스물스물 증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 딱 보면 느낌이 오죠. 이제는 조금 회복되나? 근데 제가 좀 몇 개 빅데이터를 이제 계속 돌려보면 이런 지역들은
그레이 존이라고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입질만 주다가 거리만 증가하다가 결국에 가격이 안 오르고 다시 둘 다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가격 유지되고 거리만 막 늘다가 같이 결국엔 둘 다 네, 빠지는 그런 경우도 위일비재해서 이런 부분 좀 그레이 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런 가격 거래량으로 봤을 때 서울의 흐름은 지금 좋은 게 최근 3개월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나 빠졌어요.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네, 꽤 많이 줄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9년에 서울이 잠깐 마이너스 상승률이 있을 때 지금 있었어요. 초반이었죠. 네, 살짝 굳이 따지자면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이제 거래량이 그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 금천구가 거래량이 한 7%밖에 안 빠졌고 가격은 서울 평균 이상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 보니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교통이었군요. 어쨌거나 저는 이제 교통 황무지 법칙이라고 황무지에 뭔가가 일단 빛이 들어가는 순간 민감하게 집값이 반응을 하는데 이게 지하화 되면은 일단은 뭐 개통돼야 알겠지만 이게 지하화 되면은 10km 구간이 한 뭐 3분의 1로 줄었던데요. 30분 걸렸던 거를 10분으로 걸리는 시간이 확 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천구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호재로 작용한 거네요. 네, 그래서 서부 강선 지하도로는 뭐 옛날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당장 하반기에 개통 예정입니다. 항상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언제 개통인가 했는데 당장 올 하반기군요. 네, 이미 뭐 하반기 개통이니까 또 뜨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펀더멘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이제 가시화되는 호재, 너무 먼 얘기가 아니라 진짜 효용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들어오는 지역은 여전히 뜰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가격은 증가했는데 거래가 좀 떨어진 지역들은 서울에서 강동구하고 성북구. 그래서 이 지역들은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왜 가격은 올랐는데 거래가 떨어졌을까? 강동구하고 성북구는 최근 3, 4년간 신규 아파트 입주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렇죠. 뭐 4, 5천 세대가 이루어진 곳인데 고덕도 그렇고 성북은 장인 뉴타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오래된 아파트도 같이 올랐어요. 워낙 새 아파트가 진짜 많이 나니까 끌어올린 거예요. 네, 가격 끌어올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건축이 뭐 유망단지 한 30년 이상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15년에서 25년 좀 애매하거든요. 재건축 사실은 뭐 좀 시간 남았고 이런 단지들이 이제는 조금 이제 힘을 잃어간다라고 좀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도 떨어진 지역이 성동구예요. 성동구요. 네. 성동구는 서울숲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지역으로 성수동 뭐 등등 좋다고들 얘기했는데 대부분 다 좋은 지역이긴 한데 성동구가 2018년에 거의 강남 4구를 좀 넘어서는 가격을 찍었거든요. 2018년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그 이후로 성동구에서도 그 옥수동이나 약수동 같이 이렇게 한강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들은 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강 프리미엄 계속 가는 것 같고 반면에 좀 왕십리나 내지에 있는 지역들 자체는 지금 가격이 좀 약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성동구 안에서도 한강변이냐 아니면 뒤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온도차가 있는 거네요, 지금. 네, 모세훈 서울시장이 또 이제 한강 르네상스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시장은 꿈틀거리고 있는 조짐도 보이는데요. 오세훈 시장 시대를 맞아서 어느 지역에 어떤 부동산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이제 검색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연관 분석을 해봤어요. 오세훈 재건축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떤 걸 가장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지 그 랭킹이 어떤 게 높은지를 봤더니 목동이랑 여의도가 순위 안에 목동과 여의도였군요. 네. 음마 아파트나 이런 곳이 아니라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재건축도 있었는데 사실은 강남의 재건축이 뭐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동과 여의도를 찍어서 검색 연관이 높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일단 든 거는 워낙 이번 선거가 다 빨간 물결이지 않습니까? 잠실이나 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를 이제 추진시켜 버리면은 오세훈 시장 입장도 지금 뭐 집값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를 대책을 하고 있는데 1년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무리수를 줄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진단 통과 같은 경우 되더라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여당에서 오세훈 시장이 주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걸 받고 오세훈 시장은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은 서울시장의 당연히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서로 전략적인 어떤 딜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목동이 시사하는 바는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앞으로 또 유망하다. 왜냐면은 통과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전략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의도는 어떤가요? 여의도도 연관 검색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세훈 시장 공약집에 보면은 금융 관문이다.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 금융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핀테크. 서울의 유망한 중소기업, IT 중소기업들이 핀테크에 모여 있거든요. 100개 정도가. 그게 바로 여의도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여의도는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개발이라는 프레임보다는 4차 산업혁명의 관문, 금융 관문이라는 대의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의 명분이라는 그 치마폭에 딱
둘러싸여가지고 개발도 같이 흘러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 않을까. 가격과 거래량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목동과 여의도가 좀 네. 유망하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울시가 또 목동, 압구정, 여의도 이런 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또 좀 약간 양상의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집값이 폭등하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한 거는 민간의 공급 활성화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목표지, 민간의 공급 활성화를 해서 집값을 높이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 이거를 이제 얘기한 것은 워낙 지금 4, 5년 동안 묶여 있다가 완전히 그 정책의 판도가 바뀐다고 사람들의 기대감이 묶였던 만큼 이제 튀어오르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압구정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집값이 오르는 건 바라지 않으니 일단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공급은 나는 할 건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주의해라. 이번에 지정된 곳들이 이제 목동, 여의도 뭐 이런 지역들 주의해라고 시그널을 줬죠. 근데 우리가 또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토지 허가 거래구역 지정했던 곳들 잠실이나 청담 집값이 올랐어요. 결국에는 서울 불패라는 그런 것들의 심리가 여전히 있는 거고, 이미 너무 공급을 안 해가지고 주택 고령화는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실거주를 해서라도 이제는 뭐 유망한 지역들을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되면 역효과가 뭐냐면은 이제는 전세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그럼 그분들 나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사실은 또 밀려서 지금 전세난이 제가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전세난이 또 그렇죠. 또 다른 전세난이 또 번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제 1번 중에 1번으로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하면서 강조한 것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예요. 주거정비지수제는 2015년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만 있는 걸 만든 거예요. 서울시에만 재개발 되게 어렵게 만든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민 동의, 뭐 주택 노후도 이렇게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도로 접도율, 그리고 도로 연장률이라고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세대 밀도, 호수 밀도 이런 것들을 다 점수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박원순 시장 때 다 점수화를 매겨가지고 점수가 70점이 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고요. 70점이 넘어도 마지막에 서울시장이 심의를 열어서 서울시장이 정성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네요. 네, 그래서 뭐 결국에 재개발 선정된 곳이 당연히 없었죠. 근데 이런 대못을 서울시 조례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진단도 사실은 거의 초입 새싹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거정비지수에는 재개발이 거의 새싹이에요. 정말 가능성이 좀 높여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당장의 집값을 자극할 리는 없거든요. 왜냐면 당장 공급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면은 재개발 쪽이 오히려 유동성이 많이 몰릴 것 같고, 재개발은 아시다시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그런 것도 이제 없고요. 그리고 재개발 쪽에서도 공공재개발에서 탈락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이제 한남 1구역이나 그리고 고덕 2-1 그리고 고덕 2-2구역 이렇게 있는데 뭐 세 군데 다 역세권이고요. 고덕은 뭐 보호선이 예정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공공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탈락한 그런 쓴 잔을 마신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탈락했지만 오세훈 시장이 일단은 인센티브나 민간의 인센티브를 풀어주고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으로 돌아선다면은 더욱더 유동성이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집에 보면은 서울시 소유 부지가 있어요. 서울시가 소유한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재량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상암 DMC의 미매각 부지가 있고요.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그리고 서울의료원 이렇게 서울시 부지인데, 여기에서 상암 DMC나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이 둘 다 마포구에 있는데요. 지금 오세훈 공약집이 또 보면은 마포구에 좀 아픈 부분이 있어요. 학군이 학군. 아, 그렇죠. 마포에 다 있는데 학군만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을 적시해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좀 더 새로 지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픈 부분들도 건드려줬고, 아까 그 마포구에 있는 두 개의 부지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고 그걸 보면은 물어봤어요. 오세훈 당시 후보에게 박원순 시장이 했던 정책 중에 얼마나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추진하겠느냐 했던 게 100이라고 보면은 25%밖에 없습니다. 다 바꾸시겠다는 바꾸거나 얘기네요. 폐기하겠다는 건데, 그중에 살아남은 게 바로 상암 DMC, M&E 그러니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마포구에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마포구가 저는 가장 수혜지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조영광 연구원님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 국민이 내지 말라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내지 마련 도움이 서계열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